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최입니다. 오늘 제목이 서서히 다가오는 으스스한 종말입니다. 누구의 종말일까요? 이 나라 수준이 전 세계에 지금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같은 대형 행사에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문외한이었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여성부 장관은 당연하겠죠. 그는 지금까지 아주 자신만만했는데 하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영식을 하기도 전에 폭염에 잼버리는 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 웅덩이와 진흙탕 위에 엉망진창이 된 화장실은 선진국 대한민국을 졸지에 후진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진과 영상이 해외에 여과 없이 그대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갖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제는 LH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LH. 이 LH가 철근 없는 기둥을 또 속였습니다. 무슨 배짱에서일까요? 장화관 명칭은 이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LH는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그 발표에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기존 15곳에 5곳이 추가돼서 모두 20곳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한준이 말이 이렇습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를 한다. 앞서 LH는 7월 30일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지하 기둥에, 주차장 기둥에 감겨 있어야 될 철근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5곳이 누락이 된 것을 알고도 숨긴 것입니다. LH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당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는 자체 판단하에 제외했다. 정말 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요. LH는 또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으나 전수조사에서 1개의 단지가 추가로 누락이 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8월 9일 10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또 이틀 만에 또다시 추가 누락 단지가 나온 것입니다. 결국 모조리 사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한준 사장은 사표를 받은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 사람을 물갈이하면 LH가 바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러난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 원희룡 장관에게 자기 목을 맡겨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사 밑에 독자의 이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알고 숨기는 건 무슨 죄죠? 그런데 사직서만 내라.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 수밖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사직서를 받고 그냥 넘어가다가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의견입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솔직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만 무진무진 애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정사를 다 보살펴서 이른바 만기칠람을 하는 것입니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재 풀이 좁았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솔직히 말해 이번 새만금 잼버리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얼마나 나태한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국민 혈세로 잼버리 사례를 챙긴다면서 유럽에 간 공무원들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뭘 본 걸까요? 스위스 독일 가서는 뭘 본 걸까요? 영국에서는 축구를 봤다고 하더군요. 우리 국민을 현명해서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만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올랐더군요. 한국 갤럽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한 결과인데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2%포인트가 올라 35%였습니다. 부정평가도 1%포인트가 올랐더군요. 그래서 57%. 말하자면 아직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35%이지만 보수층의 65%만 긍정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보수 후보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선택을 한 대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35%는 아직도 윤 대통령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진보층의 89%가 부정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 뼈아픈 것은 여전히 중도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도층의 국정 긍정평가는 불과 27%, 반면 부정평가는 무려 63%였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을 물은 결과 벌써 몇 달째 1위는 외교가 되어 있습니다. 22%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긍정 부정평가 이후에는 잼버리 이슈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로 신뢰감 책임 3%, 그리고 잼버리 사태 수습 2%, 이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둘을 합하면 한 5%가 되더군요. 반면 부정평가 이후로도 잼버리 준비 미흡, 부실 운영은 무려 7%나 됐습니다. 이 갤럽조사는 다른 여론조사와 다르게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응답률은 14.3%나 됩니다. 그런데 이 5일 전에 지난 월요일 날 발표됐던 ARS 방식의 여론조사 리얼미터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주에 이 닷새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그 전주에 발표한 것보다 0.2%포인트가 오른 37.5%, 2주 연속 오른 것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그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가 내린 59.3%, 2주 연속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아직 박합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 50%를 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20대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대반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일보는 전국 지표조사 이 NBS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지금 대약진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구인난, 민주당은 서울 지지율 빨간불, 바로 중앙일보가 내놓은 기사 제목입니다. 말하자면 총선 8개월을 앞두고 여야 모두 수도권 위기론으로 뒤숭숭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전멸론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서울 위기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선거구가 유지되면 수도권은 모두 121석입니다. 총 지역구 253석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죠.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이곳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8월 첫 주 전국 지표조사 NBS의 경우에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4%로 21%를 얻은 민주당을 무려 13%포인트 차로 정당 지지도에서 크게 앞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서울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인물만 괜찮은 후보를 내세우며 말입니다.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26%, 역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인천에서 불과 무소속까지 2석을 차지했죠. 무소속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러니 지난 1년 거대 야당의 목리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은 한 건도 못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번 총선의 수도권 과반 달성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런데 인물난이라는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곳은 무려 103석이죠. 121석 중에 121석 중에 103석. 국민의힘은 불과 16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압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 차례 거듭된 패배로 여권의 수도권 조직은 상당 부분 와해됐다고 썼습니다. 서울의 한 당협위원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올해 1월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역에 가보니 조직 일할 것이 없더라.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다.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 글쎄요. 저는 아직 맨 땅에 헤딩을 해보지 않아서 그 느낌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총선에 내보낼 인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온실속 화천은 많죠.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들, 그리고 아주 명문 좋은 집안의 자제들. 어쩌다가 대학교 학생회장도 그치고 청년 그룹의 리더처럼 행동하는 청년들. 온실 속의 화초들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을 견딜 들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야생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바람에도 살아남는 야생초들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권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서울 12곳, 경기 14곳, 인천 3곳 등 수도권에서만 무려 29곳입니다. 지난달 말 이 중에 서울 3곳을 제외한 26곳 당협위원장을 공모를 했죠. 그런데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이 마포갑의 이용호, 이분은 민주당에서 건너오신 분이죠. 그리고 광진을의 오신환 등 전현직 의원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아주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등판론이 나왔습니다. 전국구 스타가 수도권에 나와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한동훈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잘못하면 한동훈도 죽고 국민의힘도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요? 민주당에게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 이재명이 연관된 사법 리스크부터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까지 이른바 추락할 대로 추락한 도덕성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념과 정책으로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기보다 처음부터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진영 논리에 더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패거리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패거리 의식은 특별한 일을 계기로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김은경이 내지른 노인 폄하 발언은 민주당을 불태울 불씨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이 경고등이 켜진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 표현을 빌리자면
호남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다수를 얻어 일당을 차지해온 민주당의 총선 승리 방정식이 이번에는 깨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 NBS 조사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21%까지 추락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패배 직후의 NBS 조사보다 9%포인트나 하락을 한 것입니다. 30% 부근을 유지를 했을 때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게 대패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패배가 예상이 된다. 이러니 비상이 걸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장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심각성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수도권 하락세 원인을 2030 세대에서 찾습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최진 교수의 말이 이렇습니다. 서울 수도권 민심은 곧 중도층 민심이고 중도층을 기인하는 것은 2030 세대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수도권 민심은 중도층 민심이다. 그리고 중도층을 기인하는 것은 바로 2030 세대다. 지금 2030 세대의 절반 이상이 중도층이죠. 무당층입니다. 그리고 보니 MBS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1년간 30%대 초중반에서 20%대 초반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20대는 32%에서 20%로 내려왔고 30대는 34%에서 13%포인트가 빠져서 21%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당층은 20대가 38%에서 55%까지 늘어났고 30대는 28%에서 52%로 급증했습니다. 2030 세대의 50% 이상이 지금 무당층, 바꾸고 말하면 중도층이 된 겁니다. 이 새로 무당층이 된 2030이 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념이나 정책이 아닙니다. 바로 인물입니다.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인물, 정직한 사람, 그런 인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앞으로 여야 관계는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재명의 검찰 소환 조사가 8월 17일로 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검찰은 이재명 조사 때 지금까지 누구도 어느 언론도 예상을 하지 못한 증거를 들이밀 것입니다. 그게 스모킹 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이 공범이자 핵심 증인인 김인섭은 물론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까지 한때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신병을 확보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 불러서 조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게다가 백인동 개발 비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언론이 경쟁적으로 추적을 해봤기 때문에 관련 증거는 이미 노출될 대로 노출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백인동 개발 비리 수사가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치고 나왔죠.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과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를 잘 아는 국민은 그런 말에는 이제 더 속지를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그 말은 제게는 이제 공각이 들릴 뿐입니다. 자, 검찰이 소환 조사가 끝나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들이 정리가 되고 연관 증거와 꽤 맞춰지면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기 국회가 열릴 무렵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겠죠. 자, 그 경우에 친명과 비명은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명 그룹 그 속에서도 아주 강경 그룹, 강성 지지 그룹은 극렬 투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버틸 것입니다. 그로서는 물러나는 순간에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이재명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에 나왔습니다. 2주마다 한 번씩 금요일에 열리죠. 아마도 앞으로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면 이재명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법정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신문 보도를 보니 이재명 측 변호사가 이 대장동 재판 또 2주일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법원에 호소를 했더군요. 견디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명이 촛불 시위 때 박정희 대통령 유해 옆에 파묻자고 선동을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나흘씩 재판을 받았습니다. 만인 환시리에 밤늦도록 꼼짝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은 겁니다. 자, 어쨌든 어제 이재명이 또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재판에서 말입니다. 고 김문기를 몰랐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법정에서 한 말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고 김문기 씨는 자신을 잘 알지만 정치인인 자신은 김문기를 잘 알지 못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어제 정인으로 나온 자신의 최측근 김용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이재명은 정인 김용에게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될 때마다 나가서 명함을 거의 70만 장에서 80만 장을 돌렸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또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 저 아시죠란 말이 제일 곤란한 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를 그런 분들과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 비유를 한다는 겁니까? 대장동 사건의 실무자인데 그래서 자신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맡고 심지어 토론까지도 하고 호주에도 같이 갔다 오고 골프도 함께 치고 요트도 함께 탄 골프를 칠 때 카트차를 직접 몰아준 그 김문기를 그런 명함이나 받은 일반인과 같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장동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같은 경우도 자신은 잘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다시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 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자, 무서운 말이 나왔습니다. 안면 인식 장애. 마침내 이 안면 인식 장애라는 질병까지 거론하니 정말 놀라운 자기 변호입니다. 최측근이라는 김용은 자신이 썼다는 자필 확인서를 통해 성남시장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이재명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필 확인서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본인은 2018년에서 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에 이재명 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문기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으니까 도지사 때 말입니다. 자신이 부득이하게 김문기의 연락처를 알아서 제공을 해줬다. 이를 확인한다. 이런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다음 달인 작년 10월이죠. 이재명 측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김용은 이재명이 2018년 12월 공직선거 위반 혐의,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으로 기소가 된 뒤에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김문기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이재명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실무자라고 말했을 뿐이지 김문기 이름을 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경기지사 재직 때까지 김문기의 연락처를 몰랐다는 것이니 결국 성남시장 때 김문기를 알았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커진 2021년 12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김용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후 말 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한편 검찰과 김용은 대선 직전에 김문기 씨의 유족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우종 전 경기 아트센터 사장에게 걸려온 전화번호의 정치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월이죠. 이우종이 만나자는 취지로 고 김문기 씨의 아들과 통화를 한 직후에 이우종에게 걸려온 이 전화는 끝번호 4자리가 이재명의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번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은 김용, 이우종 두 사람이 통화 내역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유가족에 대한 회유 작업이 김용 또는 이재명에게 보고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의 답이 이렇습니다. 이우종과 자주 통화한 것은 맞지만 유족과 관련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이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이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 시절에 이재명과 정진상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10일 파기됐습니다. 이 수사는 지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죠. 성남지청은 최근 성남시청을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재명과 정진상이 성남시장과 정책 비서관으로 있던 시절에 썼던 공용 휴대전화 대수와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썼던 회선은 3개입니다. 전화번호가 3개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6대. 그러니까 번호 하나당 거의 2개씩 전화를 연결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 불법이죠. 정진상은 5개 회선에 휴대전화 7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검찰은 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할 수도 있지만 1년이 지나면 통화 내역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전화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2개면 또 모르겠는데 3개, 5개 이렇게 갖고 있는 걸까요? 성남시 측에서도 이재명과 정진상이 다수의 휴대전화와 회선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휴대전화를 6대, 7대씩 바꿔서 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검찰은 이미 지난 6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정진상이 정자동 호텔 시행사 최대 주주인 황모 대표에게 연구 용역 등을 챙겨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부지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성남에 있는 힐튼 호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방송을 마친 뒤에 재미있는 뉴스가 떴죠. 정진석 전 국회부장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노무현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가 됐다. 이 뉴스입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사건인데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 박 판사는 노무현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과 권양숙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정진석이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인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바로 범죄 내용입니다. 당시 박운선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했죠. 그래서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가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정진석이 재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이후에 정진석은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까지 올렸습니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들은 얘기만 하더라도 적어도 서너 종류는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정진석이 페이스북에 쓴 것인데 그것이 사자명예훼손, 징역 6월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 판사는 정진석을 단죄하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둘째, 정진석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적 인물이 아니다. 이런 해괴한 말이 어디 있는가요?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죠. 그 자리에서 정진석은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이 공인이 아니라면서 박 판사는 정진석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법률가입니다. 보는 눈들이 있고 가지고 있는 잣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엉뚱하게 어긋나 있다면 그리고 그 어긋난 잣대를 가진 분이 판사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보다도 적어도 현직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려면 그만한 가벌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비난 가능성 말입니다. 더군다나 정진석의 글은 여야 사이에 벌어졌던 정치적 공방 중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박 판사의 이념과 성향에 관련된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법관이 단지 법복을 입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법원을 존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